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한 말 지금도 귀에 남아요. 그날도 저는 혼자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여전히 두 사람분의 반찬을 만들다가 멈칫하고 다시 혼자 먹을 만큼만 덜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식탁 건너편 남편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떠먹는 시간. 고요함이라기보다는 적막함에 가까웠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작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서둘러 대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김태수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색빛 짧은 머리, 온화한 인상, 약간 구부정한 어깨, 어딘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됐는데 인사가 늦었네요. 혹시 이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손에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비였습니다. 이사 와서 집 정리하다 보니 찌개를 너무 많이 끓였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냄비를 받아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노릇하게 구운 두부와 애호박, 감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짠맛, 단맛, 구수한 맛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맛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끓여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사람 냄새가 제 마음 한구석을 간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나 외로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옆집 대문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였습니다. 어제 찌개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 말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제 하루를 조금은 덜 쓸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옆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깨끗이 씻은 냄비와 제가 만든 김치가 담긴 작은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냥 냄비만 돌려주기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 선희 씨. 어서 오세요. 그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담근 김치인데 괜찮으시면 드세요. 김치요?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김치가 떨어져서 사 먹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번졌습니다. 혹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저는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들은 모두 뒤집어져 있었고 거실 소파는 한쪽만 푹 꺼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구나. 곧 그는 따뜻한 녹차를 내왔습니다. 선희 씨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네, 30년 넘었네요. 그럼 이 동네 터줏대감이시네요. 그의 농담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김태수 씨는요? 어떻게 이 동네에 오시게 됐어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기엔 예전 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좀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됐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선희 씨도 혼자 사시죠?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갑자기 갔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기. 사실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 건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김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녁 차려놓고 혼자 먹을 때, 그때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쵸? 저녁은 원래 가족이랑 같이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혼자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들을, 그리고 죽은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신호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김태수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대문을 나서면 우연히 마주치고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또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선희 씨,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지금 막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연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세요? 대문을 열자 김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아, 고등어 굽다가 연기가 좀 많이 났어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선혜 씨, 고등어 2마리 구우신 거예요? 네, 1마리는 내일 먹으려고요. 그럼 혹시 하나 저랑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마침 저녁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2마리나 구웠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반찬 좀 가져올게요. 잠시 후 김태수 씨는
여러 반찬을 담은 그릇들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혼자 먹기 아까운 것들이에요. 우리는 제 집 거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를 한 점 떼어 입에 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이렇게 그리웠구나. 맛있어요. 김태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등어 정말 잘 구우셨네요. 저는 맨날 태우거나 설익히거든요. 많이 드세요. 저는 그에게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선희 씨, 이거 혹시 자주 이렇게 같이 저녁 먹으면 안 될까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저녁 먹는 게 너무 외로워서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제 대답에 김태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하루씩 번갈아 가며 저녁 준비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 씨를 보낸 후 저는 식탁을 치우며 문득 멈칫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아직 남편이 떠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저녁을 함께 먹다니. 나쁜 여자인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계속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 수는 없잖아.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저녁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김태수 씨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감자탕을 끓여왔습니다. 와,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감자탕 하나는 자신 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쵸? 아내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끓여줬죠. 그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글쎄요.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한테 잘해줄 걸.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이틀째 저녁은 제가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준비해 갔습니다. 우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 김태수 씨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습니다. 선희 씨는 자식이 없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는데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렇군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이 없어요. 자식 키워봤자
나중엔 다 떠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끝은 혼자예요.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녁을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오랜만에 사람다움을 느꼈습니다. 웃을 수 있었고, 편안할 수 있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남편 생각해야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함께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외로워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했네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김태수 씨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조금 늦게 나갔고 저녁 약속도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선희 씨, 몸이 안 좋으세요? 최근 며칠 얼굴을 못 봤네요.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수 씨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눈빛. 이상했습니다. 거부했으면서도 자꾸 그 순간을 되새기고 있는 제 자신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 집으로 오실래요? 네, 7시쯤 갈게요. 저녁 7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작은 식탁 위에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김태수 씨였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성급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태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태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편하고 좋아요. 외롭지 않고 웃을 수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고백에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어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남편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김태수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선희 씨.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가끔 꿈에서 아내를 봐요. 그리고 깨어나서 선희 씨를 생각하면 아내한테 배신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죽은 사람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저는 선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아내와는 다른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인지 의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선희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태수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가보는 거 어때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발전하든 아니면 그냥 좋은 친구로 남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씨.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저녁을 함께 먹었지만 예전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가끔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고등어가 엄청 싱싱하네요. 오늘 저녁에 고등어 구워 먹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돌아가신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인내심도 강했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씨 덕분에.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태수 씨한테 같은 말 하고 싶어요. 남편을 놓아주는 게 쉽지 않았는데 태수 씨 덕분에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태수 씨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사람 선이 아니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아줌마 2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맞네. 근데 옆에 남자는 누구야? 설마 벌써 남자 만나?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선희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김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
벌써 남자 만난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죽은 남편 생각은 하냐고 비난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외로운데 누군가한테 의지하면 안 돼?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김태수 씨와 마주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태수 씨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아침에 일부러 늦게 나가고 저녁 약속도 자주 미뤘습니다. 선희 씨, 요즘 또 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요. 하지만 김태수 씨도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다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고 지나가면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요즘 사람들 참 체면도 없나 봐.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박 사장이야. 박 사장? 남편의 옛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왕래하던 사람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오랜만이야. 박 사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들어오세요. 아니, 오래 있을 건 아니고. 그는 거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옆집 남자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단도직입적인 말에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 생각은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장님, 우리 형철이가 죽은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어. 그런데 벌써 남자를 만나? 그것도 동네에서 대놓고? 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장님,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친구, 이웃? 누가 그렇게 봐주겠어? 제 말을 가로막고 그는 계속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선희 씨가 형철이 장례식 때 눈물 흘리던 게 다 거짓이었다고, 진작에 딴 남자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냥 말동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동무? 말동무가 손잡고 다녀? 박 사장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손잡고 걷는 거 다 봤어. 부부도 아닌 주제에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형철이는 평생 당신한테 헌신했어.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철이가 저승에서 얼마나 서러워하겠어. 자기 아내가 벌써 다른 남자 손잡고 다니는 꼴을 보면.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철이 형님도 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외롭다고요. 이해해? 죽은 사람이 뭘 이해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산 사람이 맘대로 하는 거지. 박 사장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으면. 쾅! 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나?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그날 밤 김태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 박 사장님이 다녀가셨죠? 괜찮으세요? 아, 그도 알고 있구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내일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태수 씨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제 박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닐 리 없잖아요. 얼굴 보니까 안 좋은 말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김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관계 때문에 뭐라고 하셨죠? 제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선희 씨. 제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시게 돼서. 태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어요. 선희 씨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 선희 씨,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 말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요. 그게 선희 씨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요? 태수 씨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야. 뭐, 괜찮죠. 제가 남자니까. 하지만 그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태수 씨. 제가 더 당당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선희 씨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서로 거리를 두는 거로 해요. 김태수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관에서 그는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편하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걸까?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와 저는 정말로 거리를 뒀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저녁을 함께 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고 죄책감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니까 예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김태수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저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구급차는 옆집 김태수 씨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쓰러지다니.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김태수 씨를 싣고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몸. 태수 씨.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보호자이십니까? 저는 이웃인데요. 죄송하지만 가족이 아니면 동승은 어렵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발이 묶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저는 그저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그동안 피했을까? 왜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멀리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라고 어제 저녁에 실려오셨는데요. 환자분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이웃입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환자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매. 김태수 씨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김태수 씨 따님이세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태수 씨 옆집에 사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어제 태수 씨가 쓰러지셔서 혹시 어떻게 되신 건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여자구나. 네. 아버지 옆집에 산다는 그 여자.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뭐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제게 전화하셨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선희 씨가 자꾸 피한다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협심증이 재발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아버지가 혼자 사신다는 거, 건강이 안 좋다는 거 다 알면서도 당신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녀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제 생각엔 당신이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뭔지 뻔해요. 외로운 호랍이 집도 있고 딱 이용하기 좋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진심? 사랑? 아버지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태수 씨를 좋아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도 행복했고 태수 씨도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냐고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딴 남자 손잡고 다녀요? 체면도 없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체면이요? 제가 왜 체면을 챙겨야 하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전 당신 아버지를 이용한 적 없어요. 진심으로 좋아했고 함께 있을 때 행복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차갑게 쳐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제 제가 모실 거예요. 그건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제발 놔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병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태수 씨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도 거부당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서 짐을 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이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딸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태수 씨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서울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럼 태수 씨는 퇴원하신 거예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태수 씨 의견은요? 태수 씨도 동의하신 거예요? 제 질문에 그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정을 따르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제가 태수 씨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쉬고 계세요. 제발이요. 딱 한 번만. 안 된다니까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세요.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사 트럭이 떠나는 날, 저는 창문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김태수 씨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걸음걸이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김태수 씨가 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창문에 손을 댄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옆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옆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김태수 씨를 알기 전에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는 외롭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번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함을 알고 나니 혼자라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왜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썼을까? 왜 더 당당하지 못했을까? 왜 김태수 씨를 더 붙잡지 못했을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 생각한 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도 너무 외로웠어.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당신처럼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당신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직도 당신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때였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이야, 내가 먼저 가면 너 꼭 재혼해.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디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진짜로 내가 먼저 가면 너 행복하게 살아.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있지 말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은 날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태수 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선희입니다. 태수 씨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이요. 딱 한 번만. 아버지는 지금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건 태수 씨 직접 입으로 듣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께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태수 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안 되는 건가.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누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는 황급히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 김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 씨.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선희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딸분이 전화도 안 된다고 했는데 딸한테 말했어요. 제 인생 제가 결정하겠다고.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태수 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화났어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고,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이용당하든 뭐든 그건 내 선택이고 내 인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죽은 사람 붙잡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희 씨,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건가, 사람들 말이 맞는 건가. 근데 알겠더라고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죄인가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요. 우리가 서로 좋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인데 왜 남들한테 허락받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선희 씨, 저는 선희 씨랑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숨만 쉬는 것 같았는데 선희 씨랑 있으면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태수 씨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웃을 수 있고. 김태수 씨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우리 떳떳하게 함께 살아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책감, 불안,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다음 날 아침, 김태수 씨와 저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왔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 소문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겠어? 사장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형철이 형님도 분명 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형님은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제 인생 제가 책임질게요. 박 사장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김태수 씨와 저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찌개를 끓이는 동안 그는 상을 차렸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먹을까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희 씨, 네, 행복하세요? 김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와 저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도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희 씨, 요즘 표정 밝아지셨네요. 마트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예전엔 항상 어두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생기가 돌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희 씨, 네, 지혜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지혜 씨, 선희 씨, 아버지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김태수 씨와 저는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 씨, 우리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그때 제가 찌개 갖다 드렸을 때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냥 이웃분인 줄만 알았죠.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기 우리 집 보여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 가까이 붙어 있네요. 그러게요.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살았으면서 서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 말에 김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잖아요. 네, 이제는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희 씨, 네, 우리 이제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때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면 안 될까요? 태수 씨, 매일 밤 헤어지는 게 이제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선희 씨 얼굴 보고 싶고, 밤에 자기 전에도 선희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예전 같았으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제 대답에 김태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떳떳하게 함께 살아요. 감사합니다, 선희 씨. 그는 기쁨에 겨워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김태수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은 그대로 두고 가끔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희 씨, 행복하게 사세요. 태수 씨, 선희 씨 잘 모시세요. 사람들의 인사에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첫날 밤,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희 씨,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태수 씨, 네. 그날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 기억하세요? 이제 그만 외로워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억하죠. 그때 선희 씨가 손을 뿌리쳐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때는 제가 겁이 많았어요. 이해해요. 저도 무서웠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용기 내서 다시 손잡으길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 씨, 앞으로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네, 그렇게 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김태수 씨와 저는 함께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괜찮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눈을 치웠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박 사장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 사장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네, 사장님. 정말 춥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둘 다. 그 말을 남기고 박 사장은 걸어갔습니다. 비난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단지 겨울 날씨에 대한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희 씨, 박 사장님이 우리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김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괜찮아지네요. 우리는 다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김태수 씨와 함께였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끓여준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제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김태수 씨 집 한쪽 벽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아요? 김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당신이 바랐던 대로 살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저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수 씨도 거실 한쪽에 아내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났어.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놓아주는 것,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왔습니다. 김태수 씨와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상추 심고 저기는 고추 심을까요? 좋아요. 가지도 심어요.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희 씨, 이 씨앗들이 자라면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해 먹어요.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대되네요.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여행도 가요. 어디로 갈까요? 선희 씨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전태수 씨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흙을 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수 씨의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혜 씨. 반가워요.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김태수 씨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들이 김태수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김태수 씨도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선희 씨 덕분에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태수 씨 덕분에 많이 행복해졌어요. 저는 김태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하는 식사.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들과 지혜가 돌아간 후 김태수 씨와 저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네. 제 손을 잡으며 했던 그 말 기억하죠? 네, 기억해요. 이제 그만 외로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요. 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어요. 우리 이제 정말 외롭지 않아요. 김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넘어온 햇살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죄책감,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